지금 북한 보위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12년차 감찰관 리진호가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체포 대상자, 바로 친동생이었죠. 반역자는 인간이 아니여 총으로 제거하셔. 리진호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동생을 잡기로요. 14명을 체포한 충성스러운 요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회령 패철로 해서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조준경 넘어 동생의 얼굴, 떨리는 방아쇠, 쏘지 못한 총. 그 한마디가 12년 충성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과연 보위부 요원은 어떻게 감시자에서 도망자가 됐을까요? 동생을 잡으라는 명령서 그 진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구독과 댓글을 남겨주시면 더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리진호입니다. 북한 국가보위부 구국감찰과 소속이었습니다. 12년을 그곳에서 일했죠. 평양보통강구역 회색 콘크리트 건물 5층. 매일 아침 7시 3분 저는 그 건물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리진호 감찰관, 출근 신고합니다. 경례를 올리면 초소병사가 신분증을 확인했어요. 붉은 별이 박힌 신분증, 그게 제 존재 이유였습니다. 복도는 항상 조용했죠. 군화 소리만 메아리셨어요. 벽에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그 앞을 지나며 고개를 숙였어요. 습관이었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습관, 제 사무실은 복도 끝, 창문이 없는 방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탈북 시도자 명단, 감시 대상자 보고서, 체포기로 모두 기밀 문서였죠. 저는 그 서류들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얼굴 사진, 이름, 주소, 가족 관계, 한 사람 한 사람이 숫자처럼 느껴졌어요. 한역자라는 도장이 찍힌 사진들, 저는 그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교육받았으니까요. 보위부 입사 첫날, 최 과장이 말했습니다. 리 동무, 여기서는 생각하지 마시오. 복종만 하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한역자는 인간이 아니오. 그들은 체제의 적이오. 동무의 임무는 그들을 색출하고 제거하는 것이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으려 했어요. 12년 동안 저는 54명을 체포했습니다. 탈북 시도자, 밀수업자, 금지 방송 청취자, 모두 제 손을 거쳐갔죠. 신문실의 차가운 조명 아래서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도망치려 했어? 누구의 지시를 받았어? 공모자는 누구요? 대답을 들으면서도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감정은 약점이었습니다. 보위부 요원에게 연민은 금지된 것이었죠. 어느 날 한 중년 남자가 신문실에 끌려왔습니다. 두만강을 건너려다 붙잡혔다고 했어요. 왜 도강을 시도했어? 저는 기계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죠. 아들이 배고파서 그랬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계속 귀가에 맴돌았어요. 아들이 배고파서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숙사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창밖에서는 평양 시내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제 머릿속에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저런 사람들도 반역자입니까?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지웠어요. 생각하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다음 날 최 과장이 제 책상 앞에 섰습니다. 리 동무, 요즘 표정이 안 좋소. 저는 고개를 들었죠. 아닙니다. 과장 동지. 최 과장은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였어요. 생각이 많은 놈은 오래 못 버텨. 이 일은 머리가 아니라 충성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 과장은 연기를 내뿜으며 걸어나갔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묵직했어요. 저는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죠. 사무실 벽에는 선전,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충성은 생명이다. 붉은 글씨로 쓰인 문구였어요.
저는 그 글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충성이 생명이라면 의심은 무엇입니까? 그날 오후 회의실에 소집됐어요. 구급 요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최 과장이 앞에 섰죠. 최근 회령 일대에서 도강 시도가 증가하고 있어? 이번 달만 4건이요. 스크린에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두만강 일대, 붉은 점으로 표시된 지점들. 이 4명을 반드시 체포해야 하오. 질패는 없어. 서류가 돌아왔어요. 용의자 명단이었습니다. 사진과 이름, 주소. 저는 습관적으로 첫 창을 넘겼죠. 그리고 멈췄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죠. 문을 잠그고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돈이 떨렸어요. 명단 속 4번째 이름.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직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 안에서 무언가가 깨졌어요. 충성이라는 이름으로 쌓아올린 12년이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그 이름은 리진성이었습니다. 제 동생이었어요. 서류를 보는 순간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펜이 굳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사무실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했어요. 천천히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4번째 페이지 사진이 있었어요. 그릿한 CCTV 화면 캡처였습니다. 회령역 대합실에서 찍힌 거였죠. 모자를 눌러 쓴 남자. 하지만 저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턱선, 걸음걸이, 어깨 각도 동생이었어요. 이름 리진성, 나이 20세, 직업 평양공업대학 출신 기술자, 거주지 평양시 서성구역, 혐의 불법 도강 시도, 마지막 목격, 지점 회령역. 저는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동생을 마지막으로 본 게 3년 전이었어요. 전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집에서 만났죠. 동생은 말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여유여 있었어요. 어머님, 요즘 배급이 끊겼습니다. 동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저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쥐어줬습니다. 조심해라.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동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그때 알았어야 했죠. 동생이 무언가 결심한 눈이라는 걸.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족 기록부를 꺼냈어요. 보이부 입사할 때 제출한 서류였습니다. 부모 이름, 형제자매 정보, 출신 성분. 모두 기록되어 있었죠. 저는 동생의 라인을 봤습니다. 리진성, 1995년생, 평양공업대학 졸업, 당 간부 후보, 깨끗한 기록이었어요. 그런 동생이 왜 도강을 시도했을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죠. 저는 재빨리 서류를 뒤집었습니다. 들어오시오. 최 과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리 동무, 명단 확인했어? 예, 확인했습니다. 4명 중에 아는 사람 있어? 짐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없습니다. 최 과장이 담배 연기를 내뿜었어요. 그 중에 리 씨 성, 가진 놈이 있던데 동무와 같은 성이구만. 저는 서류를 보는 척했습니다. 리 씨는 흔한 성입니다. 우연이겠죠? 최 과장이 웃었어요. 그래, 우연이지. 설마 친척이겠죠? 저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입꼬리가 떨렸지만 참았죠. 그럴 리 없습니다. 최 과장이 문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저는 책상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숨이 막혔죠. 전장에 CCTV 카메라가 보였어요. 붉은 불빛이 깜박였습니다. 저는 표정을 지웠죠.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체포작전은 3일 후였어요. 회령, 일대 수색작전. 4개 조로 나뉘어 동시에 진행됩니다. 저는 2조 책임자로 배정되어 있었죠.
이조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였죠.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어요. 천천히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둠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권총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하사가 뒤따라왔죠. 집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가득했어요. 발자국 하나 없었습니다. 빈집이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이 밀려왔죠. 동생이 여기 없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이미 두만강을 건너늘까요? 아니면 아직 이 근처 어딘가에 숨어 있을까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1조, 용의자 1명 발견. 추적 중 제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진원 확인, 바람. 최 과장의 목소리였어요. 박철호로 추정. 확인 중, 박철호.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숨을 쉬었어요. 2조, 북쪽 폐철로 쪽으로 이동하시오. 무전기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는 대답했죠. 2조, 이동합니다. 김하사와 함께 북쪽으로 향했어요. 폐철로는 회령역에서 3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오래전에 폐쇄된 기차길이었죠. 지금은 잡초만 무성했어요. 철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봤습니다. 저 멀리 철로 끝 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등을 보이고 저는 멈췄습니다. 김하사도 봤죠? 저기요, 김하사가 소리쳤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봤어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동생이었어요. 리진성, 제 동생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3년 만이었어요. 동생도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죠. 동생의 눈이 커졌어요. 입이 벌어졌습니다. 형님, 동생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저는 권총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조준경 너머로 동생의 얼굴이 보였죠. 12년 동안 훈련받은 대로 쥔 4명을 체포했던 것처럼 저는 방아쇠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당길 수 없었어요. 동생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북쪽으로, 두만강 쪽으로. 쏘세요. 김하사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쏘지 못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동생의 등이 점점 멀어졌죠. 김하사가 총을 들었습니다. 순간 저는 김하사의 팔을 쳤어요. 안 돼. 김하사의 총이 빗나갔습니다. 총성이 울렸죠. 하지만 동생은 맞지 않았어요. 계속 뛰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어요. 절로 끝, 숲속으로. 김하사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 의심이 가득했어요. 리 동무, 왜 그러십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무전기가 울렸어요. 2조, 보고하시오. 최 과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들었죠. 손이 떨렸어요. 2조입니다. 용의자, 놓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최 과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용의자가 도주했습니다. 추적 중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추적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 있었죠. 동생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며 김하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당신이 일부러 놓쳤다는 걸 알아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전기를 꺼서요. 하늘을 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죠. 그날 저는 선택했습니다. 제재가 아닌 동생을, 명령이 아닌 피를. 그 순간부터 저도 도망자가 됐습니다. 평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지옥이었습니다. 최 과장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을 보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김하사는 뒷좌석에 앉아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의심이 아니었어요. 확신이었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아팠지만 참았죠. 이 정도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앞으로 올 일에 비하면 차가 보이보 청사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내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최 과장이 제 앞에 섰죠. 리동우, 내일 아침 8시. 진문실로 오시오, 진문실. 제가 12년 동안 다른 사람들을 신문하던 그거. 이제 제가 앉을 차례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최 과장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담배 냄새가 났죠? 리동우, 12년을 함께 일했어. 나는 동무를 믿고 싶소. 그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하지만 오늘 일은 설명이 필요하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명하겠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무슨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동생을 쏠 수 없었다고? 가족이 더 중요했다고? 그런 말을 하는 순간 저는 끝이었습니다. 기숙사로 돌아갔어요. 복도를 걸으면 느꼈습니다. 지선들을. 다른 요원들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벌써 소문이 퍼진 거였죠. 리진호가 용의자를 놓쳤다고. 보이부에서 실패는 곧 의심이었습니다. 방문을 열었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주었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일 아침이 되면 저는 신문을 받습니다. 김하사가 증언할 거예요. 제가 일부러 총을 쏘지 않았다고. 용의자의 도주를 방조했다고. 그러면 조사가 시작됩니다. 제 가족 기록을 뒤지겠죠? 그리고 발견할 거예요. 용의자 리진성이 제 동생이라는 걸. 그때부터는 끝입니다. 공모 혐의, 반역죄. 저는 신문실이 아니라 수용소로 갈 거예요. 어머니도 끌려갈 겁니다. 세대가 함께 벌을 받는 게 이 나라의 법이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평양의 밤이 어두웠어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온 하늘을 덮었죠. 비가 올 것 같았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보이부 신분증이 있었어요. 붉은 별로고, 제 사진, 리진호, 국가보이부, 구국감찰과 12년의 세월이 담긴 카드였습니다. 저는 그걸 오래 바라봤어요. 이게 제 전부였습니다. 이 신분증이 제 정체성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충성스러운 요원이 아니었습니다. 동생을 선택한 순간 저는 반역자가 됐어요. 신분증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옆에는 권총이 있었어요. 백두산 권총, 보이부 요원에게 지급되는 무기였습니다. 저는 권총을 집어들었죠. 차갑고 무거웠어요. 탄창을 확인했습니다. 7탄 5발, 이걸로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러면 어머니는 살 수 있을까요? 아니었어요. 자살도 반역으로 간주됩니다. 가족은 어차피 끌려가겠죠? 권총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움찔했어요. 벌써 왔을까요? 체포하러. 누구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입니다. 박동무입니다. 박동무와 같은 구국 소속 요원이었어요. 저보다 3년 선배였죠. 문을 열었습니다. 박동무와 복도를 살피고 들어왔어요. 빠르게 문을 닫았습니다. 리 동무이 큰일입니다. 박동무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하사가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동무와 의도적으로 용의자를 놓쳤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최 과장이 동무 가족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끝이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있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박동무와 시계를 봤어요. 신분증이 있어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재발급 받으러 가는 중입니다. 남자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봤죠. 보이부에서 수상한 사람 조심하라고 했는데 저는 웃었습니다. 저요. 저는 그냥 농부입니다. 손을 보여줬어요. 다행히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까 산길을 올라갈 때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뒤에 타디요. 화물칸에 저는 트럭 뒤로 갔어요. 화물칸을 열었습니다. 쌀가마니들이 쌓여 있었죠. 그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어요. 덜컹거리는 길전은 쌀가마니 사이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차가웠지만 참았어요. 얼마나 갔을까요? 트럭이 멈췄습니다. 검문소였어요. 신분증과 통행증 군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있어 운전사가 서류를 건넸나 봐요. 화물칸 열어보시오.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발소리가 뒤로 왔어요. 화물칸 문이 열렸습니다. 존전등 불빛이 안을 비쳤죠. 저는 쌀가마니 뒤에 최대한 몸을 숨겼습니다. 숨도 쉬지 않았어요. 쌀이구만. 군인이 중얼거렸습니다. 가만히 하나를 툭 쳤어요. 바로 제 옆이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요? 함경도 무산입니다. 배급소로 가시오. 문이 닫혔어요. 트럭이 다시 출발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살았습니다. 이틀이 더 걸렸습니다. 트럭을 2번 더 바꿔 타고 산길을 걸으며 마침내 회령이 보였어요. 동생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 제가 동생을 놓친 곳, 이제 저도 같은 길을 가야 했습니다. 두만강. 그 강을 건너면 중국이었어요. 그곳을 넘으면 자유였죠. 하지만 그 자유의 대가가 무엇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것, 어머니를 볼 수 없다는 것,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어차피 어머니는 이미 위험에 처했을 겁니다. 제 도주가 알려지면 끌려갔겠죠. 저는 회령 외곽의 작은 여관을 찾았습니다. 하룻밤 묵고 갑니다. 주인이 손을 내밀었어요. 돈 먼저. 저는 그 자유의 대가가 무엇인지 점점 더 돈 먼저. 저는 돈을 건넸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발은 물집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쉴 시간이 없었어요. 내일 밤 제가 두만강을 건너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여관 주인이 소개해준 사람이었어요. 강 건너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왕이한테 가. 주인이 귀속말로 알려준 이름이었죠. 왕웨이 중국인 브로커였습니다. 폐령시장 뒤편 낡은 식당에서 만났어요. 불이 하나만 켜진 어두운 방, 테이블 하나, 그곳에 왕웨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 날카로운 눈매, 담배를 피우고 있었죠. 앉으시오. 저는 앉았습니다. 돈은 얼마나 있어? 왕웨이가 물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전부였어요. 왕웨이가 세어봤습니다. 적군, 하지만 강만 건너주는 거라면 되겠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말했어요. 왕웨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보이부 출신이요?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아닙니다. 거짓말 마시오.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어? 나도 215년에서 왕웨이가 담배 연기를 내뿜었죠. 상관없소. 돈만 있으면 돼요. 하지만 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날 배신하면 강한 가운데서 끝이요. 알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신할 생각 없습니다. 저도 살고 싶을 뿐입니다. 왕웨이가 웃었어요. 조소. 오늘 밤 11시. 폐철로 끝에서 만나시오. 혼자 오시오. 저는 여관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방을 챙겼어요. 권총을 확인했죠.
탄창에 실탄 5발. 혹시 모르니까요. 왕웨이를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밤 10시 3분. 저는 여관을 나왔습니다. 거리는 어두웠어요. 가로등도 거의 없었죠. 폐철로까지는 걸어서 30분. 제가 동생을 놓쳤던 그곳. 저는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2월의 밤은 혹독했습니다. 폐철로가 보였어요. 멀리서 희미한 불빛 하나, 왕웨이였습니다. 저는 다가갔죠? 왔구만. 왕웨이가 말했어요. 그 옆에 2명이 더 있었습니다. 같이 가는 사람들이 셋이서 가는 게 안전하오. 한 명은 젊은 여자였어요. 26쯤 보였습니다. 다른 한 명은 중년 남자. 40대쯤. 인사는 나중에 하시오. 지금은 조용히 왕웨이가 앞장섰습니다. 우리는 그를 따라갔어요. 철로를 따라 북쪽으로 30분쯤 걸었을까요? 왕웨이가 멈춰섰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기어가야 하오. 초소가 500m 앞에 있어? 우리는 땅에 엎드렸어요. 눈이 쌓인 땅. 차가웠습니다. 손이 얼어붙을 것 같았죠? 천천히 기어갔습니다. 초소의 불빛이 보였어요. 경비병이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였죠. 10분이 지났습니다. 왕웨이가 손짓했어요. 다시 움직였습니다. 초소를 지나쳤어요. 이제 앞에 강이 보였습니다. 두만강. 얼어붙은 강. 저기 보이오. 왕웨이가 가리켰습니다. 강 건너편. 중국이었어요. 지금부터가 진짜 위험하오. 강 위는 감시 카메라가 있어? 그리고 얼음이 약한 곳도 있어? 왕웨이가 앞장섰습니다. 강둑으로 내려갔어요. 얼음 위에 발을 들였습니다. 꽝 둔탁한 소리가 났죠? 조심하시오. 한 명씩 간격을 두고 왕웨이가 먼저 걸었습니다. 그 다음 중년 남자. 그 다음 젊은 여자. 마지막이 저였어요. 저는 얼음 위에 발을 올렸습니다. 차가웠어요. 미끄러웠죠.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걸음.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얼음 위에 눈가루가 날렸습니다. 앞이 잘 안 보였죠? 그때였어요. 또 소리가 났습니다. 앞에서 젊은 여자였어요. 그녀의 발밑 더름이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마시오. 왕웨이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꽝 얼음이 깨졌어요. 여자가 물에 빠졌습니다. 살려주세요. 여자가 비명을 질렀죠. 물은 차가웠어요. 영화의 물. 몇 분이면 저체 온증으로 죽습니다. 왕웨이가 몸을 낮췄어요. 내 손 잡으시오. 하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점점 가라앉고 있었어요. 저는 앞으로 갔습니다. 위험하오. 왕웨이가 말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 하지만 아직 버텼습니다. 저는 몸을 낮추고 손을 뻗었죠.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중년 남자가 채다리를 잡았어요. 왕웨이가 중년 남자를 잡았죠. 우리는 함께 당겼습니다. 여자가 얼음 위로 올라왔어요.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떨고 있었죠. 빨리 건너야 하오. 저체 온증으로 죽소. 왕웨이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걸었어요. 더 빠르게 여자를 중간에 두고 5분이 더 지났을까요? 드디어 강 건너편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땅.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두만강 너머 북한이 보였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 12년을 보이부 요원으로 살았던 곳, 동생을 놓친 곳,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곳 가시오. 여기서 10km 가면 마을이 있어? 거기서 알아서 하시오. 왕웨이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왕웨이가 사라졌습니다.
어둠 속으로 저는 중년 남자와 젊은 여자를 봤습니다. 이제 저도 자유인이라고 밤에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기숙사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북한에서 했던 것처럼 하지만 달랐습니다. 여기는 감시 카메라가 없었어요.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죠. 익숙하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날 상담사와 면담이 있었습니다. 리진호 씨 북한에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저는 머뭇거렸어요. 말해야 할까요? 제가 보이부 요원이었다고, 쥔 4명을 체포했다고 보이부 구국에서 일했습니다. 상담사의 표정이 굳었어요. 보이부요? 진묵이 흘렀습니다. 왜 탈북하셨습니까? 동생 때문입니다. 저는 말했어요. 동생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쏠 수 없어요.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드셨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힘든 게 아닙니다. 제가 체포했던 54명. 그들이 더 힘들었을 겁니다. 상담사가 저를 봤습니다. 리진호 씨 당신은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그 체제가 당신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말했어요. 저는 선택했습니다. 12년 동안 보이부에 있으면서 저는 의문을 가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죄입니다. 상담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저를 이해한 건지 포기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이 계속됐습니다. 한국 사회, 경제, 문화 모든 게 새로웠어요. 마트에 갔을 때 음식이 너무 많았습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북한에서는 배급받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은행 가는 법, 버스 타는 법, 핸드폰 쓰는 법, 모든 걸 배워야 했습니다. 때로는 부끄러웠어요. 39살 어른이 이런 것도 모른다니 하지만 강사들은 친절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다들 처음엔 그래요. 어느 날 김 교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리진호 씨 잠깐 올 수 있습니까? 저는 교관실로 갔어요. 김 교관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앉았죠. 북한에서 보이부 일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힘들겠어요. 그 기억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 교관이 창밖을 봤어요. 저도 탈북자입니다. 15년 전에 왔죠? 저는 놀랐습니다. 교관님도요? 저는 군인이었어요. 국경, 경비대, 김 교관이 저를 봤습니다. 저도 탈북자를 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3명이었어요. 강을 건너려던 사람들. 저는 명령에 따라 쏘았습니다. 김 교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 명은 어린아이였습니다. 10살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미칠 것 같았어요. 한국어 와서도 그 아이 얼굴이 보였죠. 매일 밤 김 교관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택했습니다. 죄책감 속에 죽을 것인가? 아니면 그 죄를 속죄하며 살 것인가? 어떻게 속죄하셨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이렇게요. 김 교관이 교관실을 가리켰습니다. 탈북자들을 돕는 겁니다. 제가 쏜 그 3명을 살릴 순 없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진호 씨, 김 교관이 말했어요. 당신은 12년 동안 감시의 눈으로 사람들을 봤습니다. 이제는 그 눈으로 사람들을 지켜보세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감시가 아닌 보호, 억압이 아닌 돌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김 교관이 웃었습니다. 저도 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오랜만에 제 얼굴을 제대로 본 것 같았어요.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긴 머리도 늘었죠. 하지만 눈은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어요. 조금은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까? 거울 속 제가 물었습니다.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살리겠습니다. 제가 잡았던 사람들 대신 하나원을 수료한 건 2024년 8월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정착했어요. 작은 원룸 하나, 정부 지원금으로 얻은 집이었습니다. 가구도 별로 없었어요. 침대, 책상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제 것이었으니까요. 처음으로 제 질, 처음으로 제 공간.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경력이 어떻게 되시나요? 북한 보위부에서 일했습니다. 그 말에 면접관들은 당황했어요. 어떤 일은 두려워했습니다. 어떤 일은 거부했죠? 죄송하지만 수십 번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김 교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북한 인권센터 탈북자 지원단체였어요. 리진호 씨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센터장이 말했습니다. 보위부 출신이라는 게 오히려 강점입니다. 북한 내부를 아시니까요. 하지만 저는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어요. 저는 그곳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탈북자 상담, 정차학 지원, 북한 인권 실태 조사, 제가 하는 일은 간단했어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 기록하는 거, 그리고 도와주는 거, 처음 상담한 사람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24살, 2년 전에 탈북했다고 했어요. 보위부에게 잡혔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질문받았죠. 매일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 보위부 요원, 기억 안 나요. 다 똑같이 생겼어요. 차갑고, 무표정하고, 저도 그랬을 겁니다. 차갑고, 무표정하게 쥐4명을 신문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네, 그녀가 저를 봤습니다. 제가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보위부 출신이에요.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사과하시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직접 당신을 신문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스템의 일부였어요. 저도 죄인입니다. 그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어요. 한국어 와서도 저는 그날 밤 많이 울었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서 쥐4명, 제가 체포한 사람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살아 있을까요? 아니면 수용소에서 죽었을까요? 저는 그들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기억나는 얼굴들, 이름, 제목, 모두 그리고 메모했습니다. 수첩의 쥐4명의 이름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저는 다짐했어요. 평생 일을 하면서 저는 동생을 찾았습니다. 리진성, 탈북자 명단을 뒤졌어요. 혹시 동생도 한국에 왔을까요? 하지만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붙잡혔을 수도 있어요. 북한으로 송환됐을 수도 있죠. 아니면 아직 중국 어딘가에 숨어 있을 수도. 어머니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 탈북이 알려진 후 끌려갔을 겁니다. 보위부, 요원의 어머니, 반역자의 어머니 세대 처벌, 아마 수용소에 있겠죠.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찢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이들을 위해 어느 날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대학교에서 탈북자의 삶이라는 주제였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보위부 출신이라는 걸 밝혀야 할까요? 결국 저는 갔습니다.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대학생들, 교수들, 지민들.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리진호입니다. 떨리는 목소리.
저는 북한 국가보위부 국국 출신입니다.